편견과 한계없는 소통으로 너를 이해하는 곳,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10월 28일 자유도서 모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짝짝짝짝짝짝. 오늘은 3명이니까 마이크를 그냥 계속 켜놓고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수연님께서 네. 잡음이 좀 들어가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마이크를 켜놓고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분밖에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감기가 조금 살짝 초기 감기 증세라서 목소리가 좀 걸걸한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또 자기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직업, 성함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저는 하나의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소개 주제는 이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곳. 이거 어떠신지. 누구부터 얘기하시겠다. 약간 자신있게 혹시 얘기하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연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성을 볼 때, 네. 얼굴을 가장 먼저 봅니다. 얼굴이요? 이게 정말 솔직하게, 예전에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20대 후반인데, 네. 20대 초반에는 오히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네. 나는 남자를 볼 때 얼굴을 보지 않는다.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네. 얼굴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또 그렇게 제가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나이를 이제 먹으면 생각한 건데, 네. 그러니까 꼭 얼굴이 근데 막 너무 잘생겼다거나 사실 그런 걸 따진다기보다요. 네. 조금 제 스타일이 있어요. 제 취향의 얼굴이. 네. 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인가 아닌가를 좀 가장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얼굴이라는 게 꼭 객관적으로 뭔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문제보다는 네. 저의 취향에 맞나 안 맞나 그걸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연예인으로 치면 어떤 스타일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사실 따로 있는데, 네. 약간 정혜인 씨 되게 좀 취향이 되게 제가 극단적이에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있는데 정혜인 씨 같이 네. 약간 이렇게 순한 얼굴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네. 카톡계 닮으신 거기 네. 누구지? 그분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이 신성록 씨요. 맞습니다. 네. 신성록 씨 같은 약간 좀 날카로운 페이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되게 잘생긴 남자를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되게 이미지가 좀 상반되는데 좋아하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그냥 잘생긴 남자는 다 좋아하시는.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근데 잘생겼냐보다 중요한 건 제 취향인가인 것 같아요. 취향. 네. 그러면 얼굴을 제일 먼저 보시는 수연님. 맞습니다. 여기 살짝 매장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솔직한 발언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얼굴을 보시는 수연님에 이어서 저희 정민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저는 네. 제 이상형은 네. 이상형이라고 하면은 또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좀 이야기가 잘 통하거나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한 사람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 어색한 사람이 있고 네. 아니면 막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음조차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조금 더 많이 끌리는 것 같고요. 네. 수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얼굴은 네. 저는 좀 누구나 다 보는 것 같아요. 얼굴을 아예 그쵸. 압축하는 거는 거짓말이지 않을까요? 아, 그쵸, 그쵸. 대신에 다 자기만의 개인 취향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정민님은 연예인으로 치면 누가 제일 내 취향에 맞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저도 두 분을 말씀드리면 네. 다 두 분이네요. 네. 저는 차태현 차태현님. 네. I love you. 네.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네. 응답하라에 나왔던 정봉이 아세요? 정보민님요? 정보민님? 정봉. 네, 누군지 알아요, 진짜. 누군지 알아요. 네, 본명을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네. 정봉이. 정봉이님. 안씨신데, 저랑 같은 성씨라서. 안재홍 씨네. 맞습니다. 네. 안재용님. 네. 얼굴을 다 보시는군요. 그럼 저는 얼굴을 보지 이런 식이군요. 죄송합니다. 저도, 두 분 다 얼굴을 많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저도 이성을 볼 때 가장 그러니까, 얼굴을 저도 보죠. 저도 눈이 달렸으니 좀 보는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보는 곳이 있어요. 저는 눈을 봅니다, 눈. 네, 눈이 조금 뭔가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눈. 그 다음에, 우선 눈, 그 다음에 보조개. 보조개. 네, 보조개가 있는 또 그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이랑 보조개. 1순위는 눈, 2순위는 보조개. 네. 결국 얼굴이네요. 성격이 제일 중요한데 따지자면 이제 대화가 잘 통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또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되게 자기소개 주제가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별로인 것 같은데 네. 다음 그러면 저희 이상형을 알아봤으니 네. 책 소개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제가 자기소개를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책이 사랑의 기초라는 책입니다. 사랑의 기초요? 네, 기초라는 책인데 네. 작가가 알랭드 부통 이고요. 이게 처음에 이제 도서관에서 알랭드 네. 부통 옛날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이거를 네네. 읽고 되게 솔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작가는 되게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쓴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네. 네, 도서관에 가가지고 봤는데 음. 이제 보통 책이 이제 꽂혀져 있는 거예요. 소설 쪽에 네. 갔는데 그래서 사랑의 기초 재밌어 보여서 골라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알고 보니까 그 한국 작가님 정희연 작가님이랑 이렇게 약간 공동으로 이렇게 프로젝트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랑의 기초 이거는 한 남자 편이 알랭드 보통 장편 소설이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기초 연인들이라고 정희연 작가님이 쓰신 그게 있는데 그거는 뭐 20대의 사랑을 다룬 얘기래요. 근데 이 한 남자는 40대에 결혼한 가장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대 결혼해서 아기도 있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되게 알랭드 보통님의 이제 그 문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소설을 쓰다가 되게 객관적으로 뭐 자료를 제시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네. 결혼 제도가 네네. 결혼 제도의 시작, 일부일처제의 결혼 제도의 시작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결혼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게 부르주아 계급의 발명품이라는 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시를 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를 네네. 위해하고 뭐 좀 어려워하고 상대의 비위를 맞추다 보니까 성욕이 아. 없어진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물의 본성은 그러니까 서로 뒤엉키고 막 엎치락 뒤치락 해야 되는데 이제 낭만적 네네. 사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배려해야 되고 뭔가 서로를 위해야 되니까 그런 성욕이 감퇴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외도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의 글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네네. 이 남자 주인공도 외도를 해요. 아하. 네, 외도를 딱 한 번 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 책을 쭉 보면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것도 나오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알랭드 보통의 이제 소설 남자 주인공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용기를 선택을 해요. 일상을 살아간다는 건 다시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간다는 얘기인가요? 그쵸. 네, 아기를 키우고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선택이 된 거죠. 평범한 일생을 여러 가지 경험을 해요. 막 상담도 받고 아기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외도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소설 남자 주인공은 마지막에 약간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용기를 가져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책은 그렇게 주인공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네, 네가 일상을 이제 결혼 생활을 살아가면 이런 이점은 있대. 그러니까 정서적인 안정감은 있대. 동물적인 네. 쾌감은 없어진다. 네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동물적인 쾌감은 있대. 안정감은 없어진다. 그래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너는 어떤 선택을 할래?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 중이거나 결혼을 하고 싶으신 분들 뭐 좀 읽어보면 되게 결혼의 환상을 팍 깨주는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저는 이제 낭만적 사랑 때문에 그런 동물적인 섹스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권태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권태기. 네, 약간 권태기라고 하긴 그렇지만 오래 지나다 보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성욕이 감퇴돼서 또 다른 남자를 찾게 되고 아니면 다른 여자를 찾게 되고 이거 19세 방송으로 걸어야겠네요. 이렇게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15세 이상 관람갑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있었다면 극복을 하셨으면 그럼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혹시 누구부터 혹시 제가 정할까요? 그러면 아까 수연님 먼저 하셨으니까 수연님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네. 사실 막 그렇게까지 막 깊이 막 연애를 막 제대로 막 한 적이 사실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저의 극복법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되게 얕은 이야기, 너무 얕은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네네. 그냥 이건 조금 제가 들은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도 될까요? 남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네. 그냥 네. 이게 이거는 꼭 연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연인들을 포함해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사람이 오래 알고 지내면 알고 지낼수록 서로를 되게 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 예를 들어서 1년을 연인이라고 치면 1년을 사귀었을 때보다 뭐 예를 들어 5년을 사귀고 난 뒤에 내가 이 사람을 더 잘 안다라고 이제 생각을 보통 이제 하는데 네.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해요. 음, 어떤 실험을 했냐면 2년 미만 된 커플들하고 네. 그다음에 2년 이상에서 뭐 2년 한 10년 정도 된 커플들하고 네. 같이 몇십 커플을 놓고 어떤 실험을 했냐면 네. 상대 뭐 예를 들어 영화나 책이나 그런 취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취향 부분에서 상대가 어떤 걸 좋아할지 맞추도록 하는 그런 실험을 해봤대요. 네. 근데 이게 실험의 그 결과를 알기 전까지는 그 오래된 커플들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60% 정도 알 거라고 먼저 확신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실상은 한 36% 정도밖에 맞추지 못했다라고 해요. 네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네. 사람이 이제 오래 알고 지내면 네. 상대방을 어떤 낯선 사람이 아니라 되게 패턴으로 인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겠지. 뭐 예를 들어서 연인이 둘이 싸웠어요. 그러면 네. 연인이 처음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싸울 때는 제가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네. 그때 사귄 지 막 5년, 10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쟤는 저런 걸로 화내는 애라고 내 마음속에 이미 패턴이 인식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줘야 풀리는지도 약간 공식처럼 내가 대입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상대를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은 문제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은 이제 그걸 보니까 연인들이 이제 만날 때, 네. 아주 계속 익숙한 행동이나 익숙한 곳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또 너무 완전히 낯선 곳을 가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예를 들어 연인들 간의 행동이 100% 어떤 행동을 하건 100%라고 봤을 때 네. 그 중에 30%에서 40% 정도를 끊임없이 새롭게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늘 홍대만 갔다면 홍대에 뭐 예를 들어 특정 거리, 특정 무슨 뭐 식당, 특정 카페에만 예를 들어 되게 자주 들렀다면 이번에는 홍대와 뭐 전혀 다른 곳에 있는 뭐 상수동이나 아니면 네. 뭐 연남동 쪽에 있는 거길 가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너무 새롭진 않지만 약간의 새로운 그런 거를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자극을 줘야지 네네. 극복할 수 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여기 책에도 사랑도 배우고 습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서핑을 배우듯이, 그다음에 뭐 골프를 배우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낭만적 사랑이라는 그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그쵸. 그게 정말 오히려 사랑을 하나의 기술로 취급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들었습니다. 사랑도 기술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것으로 조금 그쵸. 바꾸는 거. 네. 네네. 선생님, 그 전문가 같았어요. 수현 박사님. 이게 머리로 배우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맞습니다. 혹시 정민님은 그런 의견이나 또 방법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권태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까 수연님이 말씀하셨던 게 좀 공감이 가기는 갔어요. 네. 그게 연인 사이의 문제든 사람 사이에, 연인 사이든 누구든 간에 사람 사이에서 네. 오래 만나다
보면은 점점 내 틀에 맞춰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네.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뭐 대화를 해보지 않아도 그냥 넘겨짓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게 어떤 사이를 갈라놓는 좀 가장 첫 번째 시작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서로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리고 그 사람을 넘겨짚는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선택이라는 것도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오는 그런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하는 방법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솔직하게 서로서로 대화를 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또 실제로는 어려울 때가 많죠. 그쵸.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섭섭한 게 있으면 그거를 참지 말고 그냥 약간 건조하게 나 이런 거 섭섭한데? 이렇게 한번 그 사람한테 찔러주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섭섭한 거 있을 때 참지 않고 다음에는 이렇게 되겠지 아니라 조금 즉시 얘기해주고 서로 피드백하고 대화하고 이런 게 하나하나가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싸움을 참으면 큰 싸움으로 공감합니다. 진짜. 네, 불씨가 엄청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네.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나는 이런 결혼 생활이나 사랑을 하고 싶다. 이런 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네네. 어떤 사랑 그냥 옛날엔 뭐 불타는 사랑 뭐 이런 것도 막 완전 싸우고 맨날 싸우는데 갑자기 만나는데 좋아 막 이런 사람도 꿈꾸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 소설책의 남자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좀 나한테 맞지 않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일상에도 되게 많은 재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불타는 사랑을 갈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소설책에 있는 그 용기를 내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일상을 살아갈. 네. 그러면 수연님은 어떻게? 네. 저는 네. 불타는 사랑도 좋지만 네. 되게 벌써부터요? 그러니까 좀 감정적으로 좀 피곤한 게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불타오르니까. 그러니까 네. 불타오른다는 건 그만큼 상대방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혼자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는 거라든가 상대도 그런 게 있겠죠. 네. 그다음에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걸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면 네. 조금 되게 너무 막 불같지 않아도 되니까 네네. 그냥 좀 잔잔하지만 서로를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고 또 그런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요. 약간 수연님 얘기 들으니까 약간 온돌방이 생각났어요. 온돌방에 너무 뜨겁지 않은 이렇게 장작을 조금 이렇게 적당히 넣어서 살짝 계속 데펴져 있는 상태. 네네네. 네, 그러면 온돌방 같은 사랑 제가 지어드렸는데 괜찮은가요? 온돌방 같은 사람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뜨겁진 않고. 네, 까일까봐 걱정했는데.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민님 또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아까 수연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딱 해주셨는데, 아, 네네네. 저도 단단한 사랑을 하고 싶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네네. 불타는 사랑은 금방 식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 자체도 막 갑자기 불타오르는 사랑을 좋아하진 않아요. 네. 네, 저도 좀 단단한 그런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다 이상한데? 이거 한번 누가 불타는 사랑 한번 하고 싶다고 해야 재밌는데, 그쵸? 아, 네. 아, 저희 사랑의 기초 책 이만 소개 마치겠고요. 네네. 사랑에 대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조금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되게 재밌는 그 맹세 서약이 있어요. 알랭드 보통이 네. 이렇게 결혼은 서약을 해야 된다. 네. 라는 거를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네. 맹세합니다. 당신에게. 오직 당신에게만 실망할 것을 맹세합니다. 내 후회의 유일한 대상이 당신일 것을 맹세합니다. 당신만 아니었더라면 평생 수없이 바람을 피웠을 거라는 후회의 본보기일 것을 맹세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종류들의 불행들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한 몸 바쳐 희생하기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짜짜짜짜. 네, 그러면 제가 다음 책 찍어도 될까요? 네. 탁월한 사유의 시선. 수연님 책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은 이제 제가 최진석 씨를 되게 좋아해요. 네. 이분이 이제 노자와 장자의 어떤 그런 철학을 공부하신,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네. 서강대에서 교수직을 맡아 하시기도 하셨고, 네. 되게 명망이 높은 어떤 작가이신데, 상가이시고, 네. 근데 이분의 책이 그 시리즈는 아닌데 약간 시리즈처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이 인간이 그리는 무늬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그래서 인문학 되게 낯설고 어렵고, 그다음에 철학 그런 거 막 모르겠고, 근데 접근은 한번 해보고 싶고, 궁금은 한데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분들을 위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이 그리는 무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네. 네, 책 자체가 구어체로 돼 있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의하시는 것처럼 되어 있고, 되게 편하게 좀 쉽게 풀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리즈 중에 두 번째, 제 마음대로 시리즈인데 시리즈 중에 두 번째인 셈이에요.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책이 있고, 이제 세 번째 가장 좀 어려운 책이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이라는 책인데, 그건 조금 더 어려운 책이고요. 한 중간 정도 되는 책이에요. 네. 네. 이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 책을 예전에도 읽었고, 예전에 두 번 읽었고요. 최근에 좀 다시 읽고 싶어서 좀 이 책이랑 아까 말씀드린 그 노자 인문학이란 책을 다시 읽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마침 이거를 온도를 하게 돼서 네. 그러면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갖고 왔는데요. 네. 이 책 같은 경우는 제목이 좀 벌써 좀 어렵게 느껴지죠. 네, 탁월한 사유의 시선, 이렇게 약간 되게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네. 사실 그렇게까지 막 엄청 막 난이도 있고 까다로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어떤 이야기냐면, 약간 이분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냐면 선진국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나라는 되게 경제적으로 되게 발전을 많이 한 나라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 라고 하면 맞아, 선진국이야 라는 말이 선뜻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선진국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그런 나라? 중진국. 네, 중진국인 셈이죠. 사실 한국은 절대 못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막 선진국 같은 뭐 유럽이나 그런 곳인가, 그런 곳과 비슷한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아니라고 또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에 대한 책이기도 해요.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늘 다른 나라를 따라간다는 거죠. 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실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쉬운 예로 아이폰하고 삼성이 있는데, 애플하고 삼성이 있는데, 네. 지금은 죽었지만 이제 스티브 잡스가 네. 아이폰이라는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냈잖아요. 네네. 그 전까지의 휴대폰이라는 어떤 그냥 단순히 그냥 통화가 되고, 네네. 그쵸. 통화가 되고 어떤 문자를 보내고 약간 그런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도구 정도였는데, 근데 아이폰이라는 어떤 되게 디자인도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네. 그다음에 기능적인 면도 핸드폰과 무슨 어떤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기기와 이런 게 합쳐진다는 게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그 다음에 삼성이 그거를 사실 따라한 거죠. 바로 갤럭시라는 이름으로. 그쵸. 그래서 사실 저는 갤럭시를 쓰는데. 저도요. 네. 정민님은요? 네. 저도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삼성 제품을 더 좋아하긴 해요. 근데 다만 생각을 해볼 건, 왜 애플은 맨 처음을 만들어냈는데 우리나라는 왜 맨 처음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가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제품도 진짜 좋거든요. 품질이 뭐 맞습니다. 가전제품도 그렇고 이런 어떤 전자기기도 그렇고 조선도. 맞아요. 진짜 조선업이나 어떤 그런 진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진짜 한국은 어디 사실 별로 막 반도체 영역도 그렇고 그쵸. 진짜 잘 나가거든요. 근데 최초는 아니라는 거예요. 늘 잘 따라가지. 그래서 이 최진석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선도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선도력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끄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무언가 혁신적인 제품을 최초로 만들어낸다는 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걸 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욕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동차 외에 보면 옛날 자동차 보면 되게 각져 있잖아요. 되게 딱딱딱 각져 있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요즘에는 거의 아무도 그런 자동차를 만들지 않잖아요. 다들 되게 곡선형? 좀 특이한 제품들 말고 뭐 스포츠카도 다 그렇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세단이나 그런 것도 다 되게 부드러운 곡선형으로 만든다는 거죠. 근데 많이 생각을 해보면 그게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공학적인 이야기로 뭐 공기적 이런 얘기 말고 그냥 단순히 더 이쁘거든요. 맞아요. 느껴졌을 때 딱딱 직각적으로 떨어지는 걸 살 거냐, 뭔가 부드러운 걸 살 거냐라고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부드러운 걸 선호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그 부드러운 선을 먼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들은 직각보다 유선형을 더 예쁘다고 생각해라는 걸 읽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놓고 말하자면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겪었잖아요. 조선 후기에 이제 일제강점기가 넘어오면서 철학이라든가 생각 같은 걸 다 수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이게 나의 것이 아닌데, 그다음에 나의 것이 아닌데 어떤 생각을 수입한 거는 남의 걸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최진석 씨가 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고. 근데 제가 여기서 느끼는 건 뭐였냐면, 뭐 우리나라 이런 거 얘기도 좋지만, 나는 어떤가? 하는 생각.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뭐 옛날에 어쨌고 저쨌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게 마치 내 거인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내가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사람 생각은 이런데, 나는, 조금 약간 그러니까 분해해서 다시 조립해 보는 거죠. 이 사람의 생각을 내 걸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좋은 말로 뭐 비판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동의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꼭 그러니까 저는 아예 새로운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새로운 건 없고 다 약간 좀 반발짝 앞에 있는 사람이 좀 혁신적이다고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한 발짝도 아니고 약간 반발짝. 근데 그게 원래 아예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가 아니라 거기서 조금씩 발전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많이 받아들이는 거는 중요하지만 그거를 그냥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재조립 한번 해보면 그게 나의 생각으로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민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질문을 받고 저도 제가 어땠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기보다 또 남의 의견, 그러니까 제가 선택지가 있으면은 그 선택지를 고르는 거는 되게 쉬운데,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 쉬운데, 내가 그 선택지를 고르는 건 진짜 잘 못하거든요. 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래도 저는 받아들이는 쪽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엄청 좋다는 생각보다는 이거를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한 적이 더 많아요. 근데 되게 길마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일부인 것 같은 부분이 하나가 온전한 나만의 생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받아들이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든 그 전에 일단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나의 생각이 뭔지 내 온전한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사람의 생각과 적당히 융화라고 해야 될까요? 을 시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되게 그런 게 나만의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막 예전에 썼던 리뷰 같은 것도 잠깐 찾아보고 그렇게 됐는데 이 리뷰가 작년 이맘때쯤 썼던 1년 전에 썼거든요. 1년 전쯤 썼던 리뷰를 잠깐 다시 봤는데 제가 여기다가 막 그런 고민들을 써놨더라고요. 나는 왜 나만의 생각이 없을까? 라는 그런 막 좀 그런 관련된 좀 고민을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약간 뭔가 나도 나만의 나만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나만의 생각이 중요한데 저도 이제 길마니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과연 온전한 내 것이 있는가? 사실 이렇게 뭐 책을 굳이 뭐 책이나 뭐 그런 데서 따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가정 환경이나 아니면 좀 나이를 좀 더 드신 분이라면 내가 주변에 어떤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말들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들도 사실 내 게 아니라 주변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건데 되게 뭔가 나만의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강박관념?
뭔가 개성의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되게 중요한, 그런 걸 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또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걸 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차피 내 생각은 모든 내 환경에 있는 것들의 총합이고 네. 다만 이것들 중에서 나와 맞지 않는 것, 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라고 느끼는 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아, 그럴까요?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지금 수연님 말씀 들으면서, 네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러니까 개성이 꼭 있어야 하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개성이 꼭 있어야 하고, 뭔가 나만의 생각이 좀 있어야 되고, 그게 또 잘못 빠지면 편견이랑 아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 그냥 되게 어렵네요. 역시 뭔가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탁월한 사유의 시선. 개성. 약간 저는 좀 반대였어요. 저는 좀 고집이 좀 세서 제가 안 쉬거든요. 안강채 아시죠? 안강채. 아, 안강채요? 그게 뭐예요? 네, 안씨, 강씨, 최씨, 고집. 처음에는 저는 되게 사람들 말을 잘 듣는 척은 많이 잘했어요. 그런데 그게 되게 고집이 되더라고요. 쓸데없는 고집이 돼버리는 거를 경험을 해가지고 네네. 조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자세를 좀 기르는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집은 좀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집이 되지 않나를 계속 꾸준히 체크하는 게 저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각자 맞는 게 있겠죠. 그래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저희 세 명은 약간 모든 게 나만의 것이라는 게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책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철학을 공부해서 뭔가 선도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의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뒷부분에 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뭐 철학을 공부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네. 이런 문장이 나와요. 나는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꿈이 있는 사람은 선도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종속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혹시 뭔가를 이제 공부한다? 아니다 보다는 네.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나의 꿈? 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곧 내가 얼마나 선도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그런 그리는 꿈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이게 좀 어감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조금 남이 시키는 대로 네. 그냥 그렇게 남이 시키는 삶을 사는 것은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별다른 꿈 없이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사는 것은 종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네.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꿈에 대한 얘기. 갑자기 수연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 얘기 들으면서 또 약간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꼭 가져야만 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냥 좀 제가 딴지 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아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계의 생태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온도에서 얘기한 적도 있을 텐데 약간 네. 제일 안정적인 모양이 삼각형 피라미드 모양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 옛날에 과학 시간에도 배우잖아요. 엽록 뭐 식물 그다음에 뭐 해서 이렇게 그게 자연의 네네. 순환 고리인데 네네. 우린 너무 지금 평평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사람들은 소수인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뭔가의 체제나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시스템?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원숭이에서도 그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쵸. 우두머리는 우두머리 자체로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다음에 네네.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 이게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선천적으로 네. 능력이 없는 사람을 오히려 너무 꿈을 찾아서 뭔가 선도적으로 해라 라고 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진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건 그냥 딴지 걸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네. 궁금한 게, 네. 김마리님은 네. 타고 태어날 때부터 뭔가 그런 선도적인 힘을 타고 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제 의견은 아니지만 저도 지금 갈팡질팡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자연으로 보면,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걸 생각하면 네, 우연성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걸로 보면 이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그런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유전자에서 공부를 잘하는 유전자 뭐 이런 게 다 뭔가 있다. 있다. 그래서 그걸로 염색체를 잘라서 이렇게 붙이면 공부 잘하는 아이가 태어나고 머리가 좋은 아이가 태어나고 이런 게 조금씩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저희가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차피 인간도 어떻게 보면 자연의 산물인데 네. 그 우두머리 원숭이처럼 우두머리 원숭이가 막 운동 푸시업 해가지고 막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약간 그쵸.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냥 네, 딴지를 걸어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아니면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읽고 있는 중인데, 네네. 뭔가 읽으면서 되게 더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책을 읽을 때 제 시선으로밖에 읽을 수가 없잖아요. 책은. 네네. 네. 근데 또 이제 김마희님이나 정민님이 또 다른 이야기 해주시면서 그런 걸 또 생각해 보면서 이 책을 다시 또 읽는 과정이니까. 네. 네. 그런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무리 할까요? 다음 책 소개 들어볼까요? 네, 데미안이네요. 정민님의 데미안. 이거 수연님 읽으신 것 같은데 저는 안 읽었습니다. 저 읽다 말았습니다. 네. 정민님의 소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소개할 책은 데미안이고요. 네. 이 책은 청춘의 바이블이래요. 네. 저는 이게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전 좀 어렵더라고요.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책이에요. 네. 주인공이 처음에 주인공이 세계를 두 가지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밝은 세계, 그리고 하나는 어두운 세계. 어두운 세계. 밝은 세계는 네. 되게 질서가 있고 바르기만 한 그런 세계. 여기서 표현하는 이 주인공은 자기네 집 안을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가정을 그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두운 좀 폭력도 있고 그런 나쁜 막 술도 마시고 좀 안 좋은 그런 세계를 어두운 세계라고 하는데 자기는 밝은 세계에 있어서 그 세계를 동경하고 그렇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지루해서 어두운 세계를 자꾸 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힘들고 막 이런 걸 겪다가 네. 얘가 데미안이라는 친구를 만나요. 네. 데미안이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그 친구를 만나면서 자기의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금 저는 되게 쉬운 책이라고 생각하고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네. 읽다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고전인 거죠? 헤르만 헤세. 네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공유하고 싶었던 질문은 네. 여기에서는 내면에 있는 자기의 자아와 그리고 또 보여지는 그런 자기의 자아가 둘 다가 다르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이게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내 내면의 또 다른 모습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면의 또 다른 모습이요? 나는 몰랐던 나의 새로운 모습. 내가 몰랐던 새로운 모습. 네, 몰랐던 새로운 모습.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그러면 정민님부터 얘기해 주시면 잠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 네. 그냥 되게 사소한 것들이 생각이 여러 가지가 났었는데, 네. 제가 잘 못했던 거나, 그런 거를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잘하게 될 때라든지, 뭐 나한테 이런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런 면이 툭 튀어나온다든지, 네. 내가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했다고 했던 행동이 툭 튀어나올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되게 나 안에 또 다른 모습이 있나라는 거를 가끔 생각하게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주시면. 예를 들면은 제가 화를 잘 안 내는데 네. 갑자기 나도 모르게 진짜 막 승질을 냈을 때 승질이요? 되게 심한 승질을 냈을 때 네. 그럴 때는 다음에 이런 나쁜 모습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나는 알지 못했었던 이런 악마 같은 모습이 갑자기 나올 때 욕도 하시고 그런 모습은 거의 다 있지 않나요? 약간 수연님도 약간 뭐 던지시거나 뭐 아유, 부시고 막. 그런 모습. 저 같은 모습은 저 같은 사람은 네네. 저는 약간 무의식적으로 저는 무의식적으로 흥분하면 사투리가 이런 건 안 되나요? 모르셨던 건가요? 이거 알고 있었던 거죠?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수연님부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네. 내가 몰랐던 나를 조금 네. 딴소리일 수도 있는데 내가 몰랐던 나를 만나는 작업 자체가 네. 너무 중요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당연히 되게 만나거든요. 내가 네. 몰랐던 나를 되게 자주 만나요. 또 자주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는데 네. 보면은 되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나는 되게 온화한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예를 들어 되게 좀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좀 그렇게 말을 많이들 하세요. 또 네네. 저도 그럴 때도 당연히. 근데 나에게 과연 그런 모습만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정민님이 데미안에서 내면의 나와 보여지는 내가 꼭 일치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근래에 제가 되게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조심해야겠네요. 잠시만요. 네, 주의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거짓말하는 게 단순히 제가 뭐 진영 대표님한테 네. 저 뭐 이 하려는 데가 10만 원만 빌리는 이런 거짓말이 아니라 네네. 그 어떤 나를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되게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네. 이게 되게 근데 뭔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전혀 별거 아닌 게 예를 들어서 되게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네.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은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다른 사람이 너 괜찮아? 하고 물어봤을 때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도 안 괜찮은데 괜찮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진영 길만희 님이 저에게 네. 상처를 주셨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안 주셨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 저희 둘이 막 싸우는 건 아니고 진영 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되게 상처를 받은 거죠. 예를 네. 들어서. 근데 저는 이제 길만희 님이 네.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봤을 때 네. 저는 뭐 괜찮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하나도 안 괜찮은데. 근데 이게 일부러 하는 막 내가 일부러 괜찮은 척 해야지라기보다는 약간 반사적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냐면 왠지 좀 너무 우울하거나 너무 슬픈 것처럼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사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거짓말. 뭐 꼭 말로 괜찮다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나 스스로 괜찮아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 괜찮은데 괜찮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되니까 되게 그냥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래서 되게 근래에 사실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진짜요? 네, 기분이 계속 안 좋고 다운되고 조금 되게 이유 없이 되게 예민해지고 그런 게 너무 잦아서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나는 왜 요즘 이러고 있지?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네. 나한테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정민님이 하신 질문하고 연결을 짓는다면 저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 나를 만나는 거죠.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나요? 지금은 거짓말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으니까 되게 가벼워지더라고요. 되게 좋은 얘기. 죄송합니다. 감기 때문에. 네, 되게 좋은 얘기 해줬습니다. 자신한테 하는 거짓말. 네. 정말 현대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한테 하는 거짓말을 좀 생각을 해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걸 알아차리는 것만 해도 되게 좀 좋아진다는 거죠? 네, 저도 그냥 이거를 말로 들었을 때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냥 그렇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만 했거든요. 네. 그렇지 동의하니. 근데 뭔가 그거를 딱 하고 제가 느끼니까 나 지금까지 거짓말이었구나 라고 탁 인정을 하니까 이제 제가 막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뭔가 괜찮은 척 하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에서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약간 수연님 얘기 들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왔나 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게 되네요. 약간 근데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거를 다 표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푸는 현명한 방법을 좀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네네.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나 스트레스 받는데 얼굴 표정은 이러고 있구나. 나 나중에 맞아요. 좀 있다가
동전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풀어야지. 이렇게 하면 제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갑자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아, 오늘 수연님 모신 게 저희 고정 게스트로 얼마면 됩니까? 저 비싼데. 아니, 저도 진짜 시간만 맞으면 아, 네. 되게 자주 하고 싶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저도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되게 보통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또 네. 없을 때도 있어서, 네네. 막 언제 참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딱 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네. 가급적이면은 또 제가 시간이 나면 꼭 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데미안, 또 우리 정민님, 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공유하고 싶은 질문 또 있으신가요? 공유하고 싶은 질문보다는 방금 수연님 얘기 들으니까 저도 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 네네. 네. 근데 내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딱 느끼게 된 계기가 있나요? 수연님한테 하시는 질문인 거죠? 네. 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된 계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맞나요? 거짓말, 뭐 말하지? 네네,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맞아요. 네네네. 그니까 딱 이 계기라기보다는 사실 근래 그니까 제가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마케팅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마케팅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박사님이신데, 이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되게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업을 하니까, 네. 이제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의도와 허용이라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의도와 허용이라는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되게 세 가지를 많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남의 덕을 보려고 하는 거. 공감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진영 대표님하고 뭔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네. 뭐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진영 대표님한테 뭔가 덕을 진영 대표님이 뭔가 이런 거니까 뭐 길만희님한테 이런 걸 얻을 수 있겠지. 혹은 뭐 길만희님 덕에 뭔가 잘 될 수 있겠지. 라는 이런 덕 보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만약에 실패를 하면, 막 예를 들어 뭔가 틀어졌어요, 일이. 그러면 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탓. 이게 한마디로 남 탓인 거죠. 얘를 덕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야, 이거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남 탓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잘 되면 척을 한다는 거예요. 나 잘난 척, 뭔가 똑똑한 척, 그다음에 뭐 잘 나가는 척, 이런 척. 이 척이라는 건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척이라는 건 뭔가를 부풀리거나 없는 걸 만들어낸다는 보통 의미로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진짜 많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마음에 와서 푹 하고 박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되게 많이.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그 순간부터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척한 건 뭐고, 남의 덕보려고 한 건 뭐고, 남 탓을 한 건 뭐지? 이런 생각?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되게, 이제, 다른 사람들, 저는 이제 선생님의 입장일 때가 많으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솔직해지세요. 그 다음에, 그런, 솔직하다는 게 단순히 뭐, 나의 모든 비밀이나 치부를 다 드러내라는 그런 솔직한 게 아니라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척, 탓, 덕보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를 되게 깨달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내가 되게 아까 말한 그런 거 있잖아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또 그 척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되게 자존심이 상하고 뭔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마음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진짜 단순히 사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냥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 솔직하지 못하면 되게 다들 그 딜마니님이나 정민님도 아마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솔직해지지 못했을 때 이런 사실 내 탓인데 남 탓을 하거나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뭔가 괜찮지 않은데 맞습니다. 괜찮은 척하거나 모르는데 아는 척하거나 이럴 때 진짜 세상 속으로는 찜찜함을 느끼거든요. 사람이. 근데 이제 겉으로는 아닌 척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들으니까 조금 그게 아마 계기였던 것 같아요. 되게 완전 강의 듣는 것 같이 빠져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이 하네요. 아닙니다. 저희 여기서 멈추고 한 10분 동안 생각하고 다시 만나는 좋은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정민님 답이 되셨나요? 네, 답이 됐어요. 저도 오늘은 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반성을 반성. 오늘 되게 반성 방송인 것 같아요. 오늘 모두 반성 일기 쓰고 자는 걸로. 네. 됐습니다. 그럼 너무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민님께서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데미안 한 줄 요약? 어떻게? 한 줄 요약이요? 네, 느낀 점이시나 뭐 하고 마칠까요? 네. 내 자아를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전 엄청 많이 했어요. 죽을 때까지도 못 찾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맨날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이 될 때가 있고 내가 뭐가 진짜 난지 잘 모르겠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수연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가끔은 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니까 내가 반사적으로 괜찮아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되게 진짜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자기를 또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못 찾는다고 해서 그게 또 뭐라 해야지? 또 더 의기소침해지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를 찾는 거는 평생 해야 되는 작업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옛날에 이선희 아줌마 노래가 이렇게 가수 생활을 30년 했는데 가사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뭔가 30년 했는데 아직도 모르겠다. 더더욱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나 좀 잘했어. 칭찬해주는 거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고. 오늘 좀 괜찮으셨나요? 어떻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자유도서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많은 분들, 저는, 나이 드신 어른부터 한 중학생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나이랑 이런 거 안 밝히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양한 당신들의 생각을 좀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또 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저희 이번 12월 달은 지정도서가 그 동화예요, 동화. 약간 오즈의 마법사, 피터팬 이런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쉬운 책이니까 또 네, 내용은 알지만 실제로 읽어보지 않은 그런 책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책 위주로 할 생각이니 토요일 아침 10시니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괜찮으셨으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우리 수연님, 정민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보내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정말 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미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마칠까요? 제가 온라인 독서 모임 하면 온도 이렇게 하고 마칠까요?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아, 괜찮아요. 한번 해보죠. 편견과 한계 없는 소통으로 너를 이해하는 것.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온도. 다시 잠깐만. 다시 한번 할까요? 자, 편견과 한계 없는 소통으로 너를 이해하는 곳.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